가도를 달리는 파묘. 오늘은 이 영화가 공포 영화가 아닌 이유와 영화 속 중요한 존재 일본 음향사 기순의 모티브가 된 인물에 대하여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기심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라고 하죠. 오컬트 장르는 미지의 세상, 미지의 존재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은 우리의 본능을 풀어주는 장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장재현 감독의 역대급 오컬트로 불리는 전작 사바하 역시 불가에서는 부처와 같은 미륵의 존재에 대해서 기독교의 예수 탄생과 오묘하게 섞어가며 이야기를 풀어낸 명작이었습니다. 미륵으로 태어난 교주와 악마처럼 생기게 태어난 쌍둥이의 언니를 대비시켜주면서 극을 보는 내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모르게 하면서 우리에게 빠져들게 하면서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화제가 되는 명작입니다. 물론 오컬트 장르가 호불호가 있기에 천만 관객을 동원하지는 못했죠. 같은 이유로 나홍진 감독의 역대급 흥행작 곡성 역시 우리의 토속 신앙들을 현대와 잘 버무려진 양념을 더해가며 등장인물들의 선과 악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극이 끝날 때까지 관객들이 생각하고 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엔딩에선 악마처럼 생긴 일본인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너는 날 못 믿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예수인 것처럼 자신의 손에 있는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영화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재현 감독의 파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리뷰를 찾아보게 만들 만큼 명작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의도한 것 같았던 일본 오니가 나오는 장면은 전작과는 조금은 달랐는데요. 감독의 인터뷰를 다시 한번 꼼꼼히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연출이었던 셈이었죠. 다음은 영화 개봉 후의 인터뷰입니다. 장재현 감독은 영화 파묘를 발바닥 튀눈 빼듯이 개운하게 끝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이 영화는 우리 땅과 우리 주인공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정서, 그 공포감과 트라우마를 우리의 구세대와 신세대가 힘을 합쳐 개운하게 뽑아내는 것에 집중했다 전하면서 공포 영화로 만들려면 훨씬 무섭게 묘사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고 나니 영화 중간에서 분위기가 왜 저렇게 전환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돈만 밝히는 것처럼 보이던 최민식이 갑자기 애국지사가 되는 듯한 모습에 부연 설명이 조금은 부족한 것도 같았는데 초반부에 딸이 결혼하면 무조건 한국으로 들어와 살아야 된다는 것과 자신의 직업인 풍수사가 기본적으로 땅을 사랑해야 한다는 자질이 있어야 한다는 설정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미지의 존재에 공포감이나 호기심을 탐구하는 오컬트 장르와는 어느 정도 출발선에서 시작이 달랐다고 보여집니다. 감독은 우리가 잊고 있던 친일파의 잔재라던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과거를 무덤에서 다시 파내어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감독 자신도 이 영화는 공포 영화가 아니라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 공포 영화 아래 첩장이 되어 있는 험한 것을 우리 스스로 파묘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했습니다. 영화 속 안에 어쩌면 또 다른 주인공인 기순의 영화의 처음과 중간, 끝을 관통하는 인물은 다름 아닌 일본 음향사 기순의입니다. 기순의는 여우라는 일본 발음이었죠. 초반부터 몇 자리를 보러 가던 중에 여우 무리가 나오는데 주변 지역만 보고 명당이라고 말했던 연근과는 달리 없애야 할 곳에 등장했던 여우 무리들을 봤던 상덕은 단번에 악지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다이묘를 봉인시켜서 한반도의 민족 정기를 끊어내기 위해 다이묘의 시체를 말뚝으로 만든 음향사 기순의 본명은 무라야마 준지. 분명 어디선가 영감을 받은 인물이 있을 텐데 찾아보니 그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음향사에 대해서 짧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일본의 관직의 하나로 음양오행의 사상을 기초로 한 음양도로 점을 치거나 땅을 살피는 방기로 배치되었고, 방기는 기술사 관직으로 풍수지리를 보는 직관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는 본래 율령 제정을 넘어서 점술, 주술, 제사 전반을 담당하게 된 직종을 말한다고 합니다. 영화나 다른 미디어에선 요즘 파묘에서 나오듯이 주술사의 느낌이 강하지만 음양오행 사상을 기초로 했던 풍수사의 역할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음양사가 하는 일은 현대사회로 비교하면 최신 과학에 속하는 천문학과 기상학, 지리학을 연구하여 농업이나 군사 전략 수립 등 현실에 응용하고자 하는 과학자 집단이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귀순애라는 인물의 모티브가 된 인물도 음양사였을까요? 그의 이름은 무라야마 지준으로 일본의 민속학자였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민속과 관련된 많은 조사 자료를 남겼다고 하는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과 서술이 있었고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일조했다고 전해집니다. 놀랍게도 아직도 그가 집필한 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녁에 달려가서 그의 책을 여러 군데를 뒤지고 마지막 한 권 남은 책을 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조선의 귀신이었는데요. 거의 100년 전 조선의 귀신을 일본 사람이 정리한 자료라고 생각하니 이것 또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선의 귀신은 저자인 무라야마 지준의 서문과 함께 제1부 귀신편과 제2부 양귀편 16장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제1부는 조선의 귀신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었고, 제2부는 귀신을 쫓는 방법에 대해 서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음양오행의 기운을 받은 최민식의 피에 젖은 몽둥이 기억하시죠? 이 책의 목차에 15장 음양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양법을 읽어봤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원시숭배 종교 사상의 하나인 성기숭배 관념과 음양설의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여자의 속옷을 대나무 장대에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악성 유행병을 예방할 수 있다. 화살로 배를 쓰다듬으면 순산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타 귀신을 쫓는 부적이라던가 풍수지리에 관한 내용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무라마야 지준의 책을 장재영 감독이 참고하긴 했을 것만 같은 합리적 의심이 들긴 했지만 사실 감독님만 알겠죠. 결론적으로 무라야마 지준은 음양사는 아니었습니다. 역시 현실은 영화는 아니니까요. 이 책에 써있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령관념. 조선에 있어서의 정령관념은 다음과 같다. 천지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는 반드시 기가 있고 이 기가 응집된 것을 정이라고 하고 그 발현을 영이라고 한다. 그 기는 음과 양이 있다. 만물 모두가 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결시키면 정령이 생기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정령이 신이 될 수도 있고 귀가 될 수도 있다. 이 구절은 딱 마지막 운이가 생각나긴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무라야마 지준이 기순의 모티브라고 생각하실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